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190페이지 출제 예상 평가 문제 거기 5개 있는데 이거 풀어보고 제4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메인 매출점표 입력하는 거 오늘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 점표 입력에서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가 문제 1번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서 매월 말 현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현금 출납장 조회하라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은 현금 출납장보다 총계정 원장이 떠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 압니다. 현금 출납장에서 이 매월 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에 잔액을 확인해 보는 방법과 총계정 원장에서 잔액을 확인해 월말 잔액을 확인해 보는 방법 한번 두 개 다 한번 해보죠. 어떻게 가시느냐? 먼저 총계정 원장을 한번 볼까요? 자, 전체 메뉴 가셨으면은 여기 총계정 원장이 있습니다. 네, 계정 과목 모두 보기 위해서 엔터 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정 과목 다 볼 수 있고요. 왼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잠깐만요. 이걸 다시 실행해야 되겠네. 네. 왼쪽에 보고 있는 요 계정 과목들 중에 맨 위에 있는 게 현금이에요. 그래서 현금 클릭하시고 이미 클릭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날짜별이라는 곳에 월이 쭉 들어 있잖아요. 이게 총계정 원장도 일별로 볼 수도 있고 월별로 볼 수도 있는데 기본이 월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월이 딱 한 줄로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 이게 월말 잔액이에요. 이쪽에 있는 잔액이. 그래서 이게 훨씬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 1494200 맞죠? 2월 말 1238800 틀렸죠. 2월 말이. 그리고 3월 말 11590 맞고 4월 말 11530 맞습니다. 네, 2월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자, 그러면은 현금 출납장 조회에서 한번 만약에 찾게 된다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현금 출납장 거기 총계정 원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1월부터 4월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월 엔터 4월 엔터 그러면 이제 1월부터 4월까지의 현금의 입금과 출금 잔액 이렇게 여기에 이제 날짜가 있고요. 여기에 입금, 여기에 출금, 여기에 잔액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1월 말 여기 월계 위에 있는 요 잔액 이거 확인해야 되고 2월 말 하면은 또 2월에 월계 위에 있는 요 잔액 요거 확인해야 되고 또 3월 말 하면은 화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여기 월계 여기 줄 쳐져 있는 그 위에 있는 잔액 요거 3월 10일 잔액이 3월 말이에요. 4월 말 하면은 여기 4월 2일께 4월 말 잔액이 되는. 그러니까 보기가 아마 아까 총계정 원장보다는 더 복잡해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장부에서 조회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장부에서 가능한 조회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만은 뭐 이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그냥 총계정 원장에서 볼 것 같아요.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계표를 조회하라는 문제인데요. 상반기 동안 발생한 판매 관리비 중 현금 지출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이랬어요. 이거는 월계표밖에 볼 수가 월계표에서만 이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월계표로 갈까요? 자, 월계표라는 메뉴 1월계표 들어가셔서 월계표 탭을 클릭하고 1월 엔터 6월 엔터 하시고 그러면 이제 기간이 1월부터 6월로 입력이 됐죠. 판매관리비 밑으로 좀 내려가면 있습니다. 판매관리비의 계정 과목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그 중에서
현금 지출이 쭉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계정 과목 접대비네요. 10만원 접대비.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여기 3번 되겠죠.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지급보험 현황 조회. 2024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보험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요. 자, 지급보험 현황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금관리 관련된 장부들 쭉 보았거든요. 자, 지급보험 현황에 가가지고 24년도에 만기라면 만기 기간을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으로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급보험 현황이라는 메뉴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자금관리 쪽에 있죠? 자금관리. 네, 거기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지급보험 현황. 여기 클릭을 할까요? 지급보험 현황. 다 클릭하시고 만기 날짜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만기 일별 클릭하시고 여기다 만기 날짜를 2024 1 엔터 1월 1일 그 다음에 뒤에는 2024 12월 엔터 이렇게 지급보험 현황에 와가지고 만기일별에서 만기 날짜를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기간 넣어주면 돼요. 만기 기간을. 그리고 밑에서는 그냥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1000만원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볼게요. 190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일일자금 명세서를 조회해서 6월 30일 일일자금 명세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네, 한번 어제 우리가 이거 6월 30일 거 작성해 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또 한번 열어볼까요? 일일자금 명세서 여기 있죠? 클릭하시고 여기 날짜를 6월 30일로 입력을 해줍니다. 날짜를 6월 30일로 그리고 엔터 전체로 보시면 돼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1번을 보면은 외상매입금 1000만원이 증가하였다. 자, 외상매입금 거래가 있어요. 네. 그리고 1000만원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차변이네요. 차변. 자, 여러분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외상매입금이 부채란 말이에요. 그럼 부채는 차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증가가 아니죠. 그러므로 1번이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외상매입금 1000만원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증가한 것이 아니고 부채는 차변에서는 감소하는 거니까 1번이 옳지 않다. 그러면 2번 맞았나 보세요. 국민은행 당좌예금의 잔액은 41350,000이다. 자, 당좌예금 여기 개정 과목 보입니다. 네, 국민은행 당좌 여기 당일 잔액 41350,000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3번 주식회사 데일리룩의 받으러움 만기일은 2024 1월 10일이다. 네, 받으러움에 한번 가보면 데일리룩 네, 여기 만기일이 여기 표시되어 있죠. 24년 1월 10일이다. 다음에 4번 주식회사 신사숙녀의 지급보험 번호는 이렇게 된다. 네, 지급보험에서 거래처 신사숙녀의 어음번호 여기 보입니다. 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여러분 1번 클릭하십니다. 다음에 5번 애적금 현황 조회 6월 말 신한은행 보통예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자, 애적금 현황에서 조회 가능하죠.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애적금 현황도 여기 금융자금관리에 있는 거죠. 자, 애적금 현황 클릭하시고 잔액을 보는 거니까요. 여기 잔액 탭에서 6월 말이니까 6, 30 이렇게 넣으시면. 자, 신한은행 보통 이거죠. 잔액 이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요 잔액란이 클릭이 되면은 클릭하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답안 작성하는 그 부분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숫자를 이게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시험에서 실제 보실 때는 복사가 되는 것은 복사하는 게 빠르겠고요. 복사가 안 되는 것만 이제 손으로 타자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 5개 이제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제4장의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단원 제4장에서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우리가 숙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고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속 서류도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의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하는 그 더존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뭐 수취는 뭐 특별히 어떤 수취하는 방법은 메일로 받는 거니까 그냥 전표에 입력하는 것만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여러 가지 부속 서류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부속 서류 중에서 우리가 교재에서 다루어진 것만 우리가 연습을 해볼 텐데 아주 기초적인 부속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서. 자, 이런 것이 모두 다 대부분 전표를 잘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3페이지에 있는 필요 지식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이미 다 공부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가면 되겠어요.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재화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죠. 사업자의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가지고 납부하고 있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우리가 매출세액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판매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세금을 받아놓은 게 매출세액이죠. 매입세액은 뭐냐?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또 매입 거래처에다가 우리가 세금을 징수당한 거, 그게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빼면 우리 회사의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정해져 있죠. 기간이. 그래서 1기를 우리는 1월부터 6월까지를 부가가치세 1기라고 하고 2기는 우리가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1기를 다시 3개월씩 구분해 가지고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애정 과세기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뒤에 4월부터 6월을 확정 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 확정 신고를 과세 대상 기간을 다시 6개월로 해놨느냐? 이때 확정 신고 때 그러면은 이때 신고도 하고 여기서 또 3개월치를 또 확정 신고 때 또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1월부터 3월까지 신고한 건 빼고 신고합니다. 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확정 신고는 과세 대상 기간이 1월부터 6월은 아니고 4월부터 6월인 거예요. 그런데 왜 1월부터 6월이라는 말도 맞을 수 있느냐 하면은 애정 신고를 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요. 애정 신고를. 애정 신고 때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고지서에 의한 세금 납부만 요 4월 25일까지 납부만 하고 신고는 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요.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 중에서 규모가 아주 작은 법인 사업자. 네.
그런 경우에는 애정 때는 세금을 그냥 납부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정 때 6개월치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습하는 회사는,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연습하는 회사는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 정도가 되는 그런 법인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정신고 1월부터 3월, 확정신고 과세기간은 4월부터 6월, 이렇게 3개월씩 나누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애정 때도 2기도 보시면 7월부터 9월, 이게 애정 과세 대상 기간이고요. 확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6개월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9월까지는 애정도 했으니까 확정 신고는 10월부터 12월 거까지의 거래를 우리가 신고서에 반영할 거다. 그런데 왜 7월부터로 되어 있느냐? 애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때 6개월치를 신고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세금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항상 보면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자, 1기 과세 대상기간 애정이 3월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1기 확정 과세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그 다음에 2기 애정은 9월 30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달 25일이니까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그리고 12월 31일이 2기 확정 과세기간의 종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 25일이니까 1월 25일까지 납부, 신고하면서 납부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까지다.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가 바로 7월 25일이었죠. 7월 25일, 7월 달이 되면은 이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납부 마감 날짜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7월 달에 이거 맞추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그죠? 다음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은 공급일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급일에. 그러니까 공급일이라는 것은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원칙인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월 26일 날 오늘 우리가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오늘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지연 발급이 아니고 정상 발급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기업들이 이렇게 단골 거래처가 형성이 되면은요, 한 달에 한 번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가령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발주가 들어와 가지고 주에 한 번 정도 계속 공급이 정기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7월 달에 4번 정도의 공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월 달 4건을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8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을 우리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월합계 세금계산서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는 지금 정상 발급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다만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면세를 포함해서 직전연도에
공급가액 하면은 이제 보통 매출액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면세와 과세 합쳐서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로 의무 발급해야 되죠. 개인 사업자는 이런 걸 따집니다만은 법인 사업자는 공급가액이 얼마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지금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가산세 내야 돼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지금도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도 괜찮은 개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6월 달까지는 2억 원 이하인 2억 원 이상이 이제 전자니까 2억 원 미만이 되겠네요. 2억 원 미만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8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개인 사업자는 거의 또 많이 줄었겠죠. 7월 1일부터는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발급한다. 직전 연도. 그러니까 직전 연도라는 것은 지금이 23년도이기 때문에 22년도 매출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필요 지식은 이제 전표 입력에 관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라는 걸 입력을 할 텐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 전표하고 좀 다른 점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며라고 했죠. 그때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래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있는데도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고 그 주유소 영수증이라든가 현금 영수증 같은 거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식당에서 결제한 카드 매출 전표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했던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거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것이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 공제분이다라는 걸 자료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제받을 수 있는 건이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예요. 자, 그런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입력할 때. 그래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게 되면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돼요. 그 다음에 부속서류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부속서류는 자동으로 다 작성이 되는데 일부 부속서류는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매출처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든가 아니면 메인 매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동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 어떤 항목이 제일 중요하냐면요, 유형이 제일 중요해요. 유형.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유형이라는 거 없어요. 구분 있어가지고 차변, 대변 요거밖에 없었죠. 구분. 그리고 이제 계정과목 코드 넣고 거래처 넣고 적요 넣고 금액 넣었잖아요. 자,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는 날짜 입력하고 나서 제일 먼저 유형이라는 걸 선택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유형.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FAT 1급을 지금 1급 교재로 공부하잖아요. FAT 1급에서는 유형이 이렇게 7가지만 문제를 냅니다. 매출 유형에서 11번, 13번, 17번. 매입 유형에서는 51번, 53번, 54번, 57번. 7가지만 출제 범위가 딱 정리됐어요. 7가지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이 7가지 유형이 뭐냐면은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이 메인 매출 전표 유형의 어떤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7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나머지 유형은 자연스럽게 아시게 돼요. 네,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이 이 TAT 2급으로 이어서 공부하시게 되면은 우선은 요 7가지 유형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플러스 매출 유형의 뭐 다른 것들까지 많은 유형들을 여러분이 더 교재에서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러분이 지급받은 교재는 이 7가지 유형으로만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자세금란이라는 난이 있는데 요거는 0번이나 그냥 비워준다는 거예요. 0번은 입력 안 한다는 것은 공란으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전자세금란을 공란으로 두는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면 그냥 0번 비워두면 돼요. 그런 경우하고 더존 빌 365524로 발행하는 경우, 즉 이 더존 빌 36524는 나중에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여러분이 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더존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입력을 안 한다 이거예요. 네, 비워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란을 1번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1번 하면 전자 입력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자세금란에 전자 입력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에 거기다가 1번 전자 입력이라고 해야 된다.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건 다 뭘까요? 매입이죠. 매입 세금계산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은 누가 하느냐면 매출자가 발급하는 거예요. 판매자가. 그러면 매입자는 거래처가 발급한 것을 우리가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 세금계산서다,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다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전자입력란에 1번 해야 되겠네요. 즉 이게 뭐냐면 전자세금계산서냐 종이세금계산서냐 하는 것을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만들 때 전자와 종이로 구분되어서 만들어집니다. 국세청에서 왜 이걸 구분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건 세무서식이거든요. 세무서식. 국세청에서 법률로 인해서 법률로 정해져 있는 양식이에요. 법률 서식. 그래서 꼭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국세청에 이미 제출이 돼 있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그런데 종이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입력 기능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이 된 건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이 된 건지 그것을 구분하려고 전자세금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이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계라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요. 분계하면은 이제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그것을 말하는 건데, 메인 매출 전표는 분계가 현금 분계 자동, 외상 분계 자동, 혼합 분계 반자동, 카드 분계 자동, 분계가 자동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자동이 거의 대부분 다 그대로 두면 맞습니다만은 항상 아니요.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분계는 고쳐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차변 대변 이렇게 분개하는 회계 처리는 상당 부분 다 자동화가 되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요 분계 번호만 잘 입력하면 분계가 자동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현금 분계는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입금 출금 전표가 해당이 됩니다. 예. 현금 입금하면 입금 전표고 현금 출금하면은 출금 전표잖아요. 그래서 입금이나 출금 전표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1번 현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외상은 이제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예. 외상 매출금 분계. 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런 외상 매입금 분계는 2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혼합은 뭐냐? 현금 입금도 아니고 출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고 카드 매입이나 매출도 아니다 하면은 혼합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혼합은 뭘까요? 현금하고 외상이 섞여 있는 거, 이런 게 혼합일 수 있어요. 아니면 보통예금 거래, 신용카드 거래는 카드 분기하면 되고, 그래서 보통예금 거래라든가 어떤 그 결제가 섞여 있어요. 현금 결제도 했고 외상도 하고 현금과 보통예금이 섞여 있고, 이런 것은 혼합 분계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카드 분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카드 매출, 카드 매입, 이런 경우에는 4번 카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 195페이지에 있는 표가 이제 매출 유형의 종류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요 3개 우선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11번 과세 매출은 무엇이냐? 간단해요. 세금 계산서 발급에 의한 매출.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우리 회사가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를 말해요. 네. 우리 회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를 입력할 때는 구분에다가, 구분이 아니고 유형이죠. 유형에다가 꼭 10일로 입력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보시면은 면세 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에 의한 매출, 괄호 열고 면세 품목. 예. 자, 우리가 면세 품목이다 그러면은요, 책 같은 거, 책 이런 거 면세 품목이에요. 과일, 이게 미가공 농산물이나 임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거, 이런 거 면세잖아요. 그래서 면세 품목을 팔고, 그때는 세금 계산서가 아닙니다.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양식이 비슷한 것 같지만 뭐가 다르냐면은 계산서에는 세금이라는 란이 없습니다. 그냥 공급가액만 있어요. 공급가액만. 그런데 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달라요. 얼핏 보면은 거의 같습니다. 양식이. 자, 그러나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11번, 13번 아셨죠? 13번은 뭐다? 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은 다 13번. 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면세 품목을 판매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지나가서 17번을 보면은요, 카드 과세 매출이라는 거 있어요. 카드 과세 매출. 네. 과세 대상 거래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에 의한 매출, 부가세가 있는 것. 예. VAT가 이제 그 부가가치세의 약자죠. 영문 약자. VAT 10%가 뭐예요? 부가세가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부가세가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게 17번. 그런데 여러분이 또 이것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주유소에 기름 넣은 거에도 부가가치세 10% 있는 그 전표가 생각나고요.
또 무슨 식당에 밥을 먹은 것도 카드로 결제했는데 거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전표에 넣었죠. 예. 그거는 매입이니까. 예, 매입이니까 공제받지 못한 건이니까 일반전표에 넣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매출이죠. 매출. 카드 17번이 지금 카드과세 매출이잖아요. 매출은 매출세액이 있기 때문에요. 매출은 항상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매출은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매출은 없어요. 아시겠죠? 매입은 일반전표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건은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매출, 상품을 어떤 팔았다. 무조건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요 세 가지 집중적으로 연습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매입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지출한 것이 매입이죠. 매입에서는 네 가지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51번을 보시면은 과세 매입이라고 돼 있어요. 입력 내용, 거기 내용 보시면 간단합니다. 세금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 아까 11번 매출에서 과세 매출이 세금 계산서 발급에 의한 매출이 11번이었죠. 51번은 그 반대예요. 세금 계산서 받은 매입. 그런데 54번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자, 54번. 이것도 세금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 뒷부분은 똑같죠. 근데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51번과 54번은요. 일단 증빙이 세금 계산서입니다. 51번 과세매입도 세금 계산서 매입. 54번 불공매입도 세금 계산서 매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1번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54번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불공제가 이게 공제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 수취에 의한 과세매입이다. 그게 뭐가 있느냐? 승용차에 기름을 넣고 주유소로부터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해 줘야 돼요.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면서 이건 공제 안 받겠습니다 하고 54로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승용차에 기름을 넣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것만 그냥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일반전표에 차이가 있죠.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은 공제 못 받아도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면서 54 유형으로 입력해 줘야 되고,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현금 영수증이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은 것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냥 그건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네, 구분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53번. 53번은 우리가 앞에 매출의 13번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매출의 13번은 계산서 발급한 매출이었죠. 예, 53 면세 매입입니다.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 네. 계산서 수취한 건 53번이에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식당이 있다. 식당에 쌀을 사고 하나로마트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쌀이 면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계산서를 받았다면은 53번 면세 매입으로 입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7번 보시면 카드과세 매입이잖아요. 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에 의한 매입입니다. 부가세 있는 거예요. 예, 과세 대상 거래. 매입세 공제 받는 것만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건이다라고 여기다 더 추가적으로 안 넣습니다만은 예, 여기다가 예, 공제 가능 건 이렇게
공제 가능한 건만 매입 매출 전표에 57이 된다 하는 겁니다. 카드 과세 매입이 될 수 있는 것은 공제 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 거래처 매출 거래처 직원하고 음식점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도 그 식당 그 법인카드 결제한 거에도 부가세가 표시되죠. 근데 그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57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57번은 뭐를 입력하느냐? 네, 우리가 신용카드로 뭐를 샀어요. 신용카드로 만약에 회사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매입세 공제가 되거든요. 그거는 57번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볼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지금 읽어보면은 이게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내역을 관리하는 그 방법인데 해보지 않고 이걸 읽어본다는 것은 너무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보고 나서 나중에 읽어봐도 되고 읽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나가십시오. 19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예. 그러니까 요 거래를 입력해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국세청 전송까지 연습해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1번, 자료 1번이 있고 자료 2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코디나라와 주식회사 데일리룩에다가 상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이랬네요. 뭐 분계가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만은 자료 1 회계 처리 한번 해보고 자료 2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자료 1번을 보고 한번 회계 처리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처음 한번 해보시는 걸 거예요. 우리가 이론 수업할 때 이런 상품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 문제 연습은 안 했을 겁니다. 아니 했다 하더라도 부가세는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해서 한번 분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1은 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거래명세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코디나라라는 이 공급받는 자가 지금 거래처잖아요. 공급받는 자. 코디나라에다가 거래일자는 7월 10일이고 여성정장이라는 상품이에요. 우리 회사가 지금 이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정장이 지금 상품입니다. 상품을 공급가액 1,000만원, 세금 100만원, 그래서 1,100만원어치 세금 포함해서 1,100만원어치를 미수액 외상으로 판매한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오는 것은요 외상 매출금이에요. 거래처는 코디나라가 되는 거고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코디나라의 1,100만원. 그리고 대변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계정과목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이요. 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이거 여러분 처음 하시는 거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이 1,000만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100만원. 예수금은 여러분 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급여 지급하면서 세무서에 납부할 세금이라든가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납부해야 될 근로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걸 공제해 놓으면 그걸 예수금이라고 부채로 처리하잖아요. 부가세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납부해야 될 부가세예요. 매출세액이니까. 여기서 이제 매입세금 빼고 납부합니다만은 어쨌든 매출세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납부세액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은 우리 돈이 아니라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가세 예수금. 우리 수익으로 안 봐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거래후 결합관계를 보면은 차변의 외상매출금이 뭐예요? 자산이죠. 네, 자산 증가고. 어떻게 해서 자산이 증가했냐면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상품 매출이 바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으로 들어가는 수익입니다. 수익 발생, 영업수익이죠.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죠. 부채 증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자, 매출 거래의 아주 기본적인 분계 틀입니다. 외상으로 팔았으면 차변이 외상매출금, 현금으로 팔았으면 차변이 현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면 차변이 그냥 보통예금이고요. 대변을 항상 적어요. 네, 상품 팔았으면 대변의 상품 매출,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됐거나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오해를 하느냐? 자, 우리 회사가 이번에 상품 100개를 단가 10만원짜리를 팔았어요. 곱하기 단가 해봤더니 1,000만원 나왔네요. 근데 부가세를 과세해야 돼. 그래서 10% 해가지고 1,100만원입니다 하고 돈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100만원을 뭘로 착각을 하냐면은 우리 회사의 수익으로 착각을 하면은 야, 나는 돈 벌어가지고 10%씩이나 매번 세금을 낸다. 이렇게 오해한다 이거죠. 자, 우리 회사의 수익은 공급가액만 수익이죠. 공급가액만. 요 세금은요, 우리가 매출자가 매입하는 자에게 세금을 징수한 겁니다. 거래징수 제도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판매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이행해야 될 의무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놓으면서 이게 우리 회사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이걸 부채라고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부채. 부채. 이건 부채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저 100만 원은 쓰지 말고 잘 관리를 해 주었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을 잘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사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 부가세를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상품 매출 대금 부가세 전부 들어오면 다 이제 우리 돈이다 하고 이제 쓰고 세금 낼 때는 또 세금 내는 돈으로 내면 되는 거니까요. 다른 돈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아무튼 돈 관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상품 매출에서 그 매출 세액은 회사의 부채다. 부채는 우리의 수익이 아니니까 말하자면
쓰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금이라는 것은 잘 보관했다가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 다 납부하느냐? 다 납부하진 않아요. 이 상품을 사올 때 매입세액 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같이 그 기간에 매입세액도 같이 신고하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없어요. 여러분 이론에서 배웠죠?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구조를 가만히 납부하는 구조를 보게 되면은 납부 행위, 그냥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일 뿐입니다. 돈을 내주는 사람은 사업자예요. 근데 부담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저 옷을 지금 100장씩 이렇게 팔았잖아요. 저 옷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부가세 낸 거예요. 그 원리를 쭉 보면. 왜냐면은 사업자들은 매출세액에서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 빼기 때문에 내가 부담한 건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금 부담한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누가 부담하겠어요? 사업자 아닌 최종 소비자. 최종 소비자는 세금만 부담했지 나도 이거 신고해가지고 내가 세금 돌려받아야지.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매입세액 돌려받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고 한단 말이죠. 원리 잘 아셨죠? 그래서 그 소비자의 세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품목에 대해서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면세 제도를 도입하면은 사업자는 관계없어요. 사업자는 편하긴 하죠. 거래징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돈 받은 걸 전부 자기 수익으로만 보면 되고 부가세, 예수금 이런 거 세금 납부하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1년에 4번씩 신고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부가세 면세 사업자니까. 이런 학원 사업 같은 거 하는 사업자들. 그런데 도소매업이라든가 일반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요, 부가가치세도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아니더라도 6개월에 한 번은 하거든요. 간이과세자 아니고 일반 과세자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2의 분계. 자,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5,500만 원을 입금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입금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료 2번에서의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시겠죠? 차변의 현금이 5,500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이 5천만 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500만 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매출에 관련된 회계처리.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수행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수행 2번. 자료 1과 자료 2에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네. 전표 입력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일반 전표 밑에 있죠?
자, 거기 위에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7월 10일 겁니다. 첫 번째 자료일은 7 엔터 10. 자, 유형을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할 거잖아요. 네,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11번이라고 그랬죠. 11번. 유형에다가 11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과세하면서 여기 빨간 딱지, 매출 딱지가 가운데 딱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품명에다가는 여성정장 그대로 그 거래명세서에 있는 품명을 그대로 쓰면 돼요. 엔터하고 수량에다가 100 엔터, 단가에다가 10만원 엔터.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가 계산이 됩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합계 1100만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코드란에다가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거래처가 코디 나라죠. 여기다가 직접 넣어보세요. 코디하고 엔터. 코드란에다가 코디하고 엔터 하면은 거래처 코드 도움말에 코디가 들어있는 거래처를 찾아줍니다. 확인하면은 거래처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되고 거래처 코드도 1001번이라고 입력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필요지식에서 읽었던 전자세금, 자 밑에 보시면 메시지에 빌 365에서 발행하는 경우는 입력 안함. 네. 아까도 제가 이 말씀드렸죠. 빌 36524에서 발행하는 경우는 여기를 입력을 하지 않는다.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할 때 입력을 안 해요. 언제 1번을 입력하냐면은 다른 데서 발행한 것을 1번 전자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전자세금 계산서를 그냥 비워두세요. 지금은 비워둡니다. 그리고 분계란에 커서가 갔어요. 밑에 그 메시지에 보시면 아까 그 필요지식에서 읽었던 거 나오죠. 0 분계 없음, 1 현금, 2 외상, 3 혼합, 4 카드. 우리는 외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미수액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2번이라고 입력합니다. 2번이라고 입력하면 밑에 여기가 이제 옛날 일반전표 입력했던 화면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회계처리예요. 회계. 그러면 위에는 뭐냐? 세무예요. 세무. 위에는 세무, 밑에는 회계. 그러니까 이 세무는 뭐예요?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위에 입력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는 거고, 아래에 있는 것은 장부로 가는 거예요. 장부, 우리 회계 장부. 계정별 원장, 뭐 현금 출납장, 총계정 원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이런데 가주는 겁니다. 자, 밑에 분계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분계했던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자, 차변 외상매출금 1100만원, 대변 부가세 예수금 100만원, 대변 상품매출 1000만원. 네. 거기에 거래처는 위에 있는 거래처가 자동으로 딱 다 들어갑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여기 적요는 여기 있는 수량 단가 품목 이것이 적요에 딱 들어갑니다. 자, 하나 더 입력하겠습니다. 자료 2번 날짜가 7월 15일이죠. 자, 날짜 여기 15일로 바꾸시고 유형이 이것도 11번이죠. 11번 과세. 품명은 여성 자켓. 수량 1000. 단가 5만원. 5천만원에 500만원. 합계 5,500 나타났고요. 이번에 거래처는 대일. 대일 입력하고 엔터 치면 대일리룩 하고 나타나죠. 확인. 전자세금 비워둬야 돼요.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분계는 이거는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1번. 1번이 현금이죠. 자,
입금전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입금전표. 입금전표라는 건 뭐냐면 차변이 현금이라는 거예요. 차변이 현금. 구분이 보면 입금으로 되어 있죠. 대변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이게 대변 개정 과목이에요. 부가세, 예수금, 상품 매출은 이게 대변 개정 과목들이에요. 이게 대변. 네. 대변 개정 과목. 네. 똑같죠? 부가세, 예수금 500만원, 상품 매출 5천만원. 차변은 다 현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좀 쉬었다가 전자세금 위안서 발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